네, 안녕하세요. 저는 성균관대학교 시스템 경영공학과에 재직 중인 이종석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점프는요, 제가 박사학위를 마치고 처음 직장 생활을 시작했던 곳이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이 점프 디스커버리 서밋 코리아 2020의 그 키노트 스피치를 좀 하게 됐는데요. 좀 뭐 감회가 새롭고 저한테는 좀 되게 뜻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좀 이렇게 뭐 이런 예, 좀 막중하다고 느끼는 제가 그런 발표를 좀 하게 돼서 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내용은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성공적인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데이터 애널리틱스의 역할, 뭐 이렇게 좀 제목을 지었고요. 그래서 요즘 뭐 인공지능,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뭐 4차 산업혁명,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사물 인터넷 등등 뭐 너무 이렇게 좀 핫한 키워드들이 많죠. 그런 어떤 좀 새로운 시대가 좀 시작되는 그런 시점에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런 이제 어떤 인공지능의 사례들을 이렇게 좀 만들어 갈 때, 특히 이제 제조 분야에서 어떻게 하면 좀 좋을지, 뭐 이런 생각도, 이런 내용을 좀 전달해 드릴까 하고요. 그리고 이 부제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 좀 철강 산업의 예제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좀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좀 계속 산학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쭉 수행하다 보니까 좀 제조 쪽 산학 프로젝트를 좀 많이 해오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여러 경험들을 또 같이 좀 말씀을 드리고, 특히 이제 제가 좀 가장 좀 초기에 좀 수행을 했던 그런 좀 사례고요. 그리고 좀 잘 적용이 됐어요. 현장에 좀 적용이 된 사례여서 그 사례를 통해서 좀 데이터 아날리틱스가 어떤 역할을 여전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냥 제가 역할이 무엇이다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냥 이 사례를 통해서 좀 이걸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좀 느끼실 수 있으면 뭐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뭐 요즘 인공지능이 굉장히 좀 뜨거운 그런 분야이다 보니 인공지능 인력을 양성하겠다 하는 그런 목소리가 많거든요. 근데 사실 저는 인공지능보다는 인공지능을 더 잘 만들기 위해서 혹은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전 데이터 사이언스 인력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데이터 사이언스라는 용어도 사실은 좀 굉장히 최근에 나온 용어이긴 하지만 그게 좀 더 포괄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이유는 여전히 인공지능이라는 것이 어떤 특정한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해서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인공지능을 학습시킬 수 있는 머신러닝 테크닉에 대한 이해가 깊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고 그 머신러닝을 그 적시적소에 좀 잘 사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좀 탐색하는 과정이 정말 필수적이고요. 그래서 과거 저희가 계속 데이터 애널리틱스를 위해서 강조해 왔던 부분이 여전히 이 인공지능 시대에도 상당히 필요하고 그것이 또 성공적인 인공지능 사례들을 만들어 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아닌가.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사례를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오늘 제조 쪽에 대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이 스마트 팩토리라는 용어를 또 말씀드려야만 할 것 같아요. 결국은 뭐 간단하게 정의를 하자면 인공지능이 제조업에 적용이 되면 저는 그냥 스마트 팩토리가 아닐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스마트 팩토리라는 것도 결국은 굉장히 정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결국은 이 ICT 기술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개발하기 위한 머신러닝 테크닉을 쓰기 위한 학습 대상, 그 리소스는 데이터고 데이터를 수집하는 과정에 뭐 이런 IoT 테크닉들이 필요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센서 기술, 그쵸. 이제 뭐 센서 기술도 있어야 되고, 데이터를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술도 있어야 되고, 그런 어떤 모든 총체적인 ICT 기술은 어떤 커먼한 테크닉들이 있을 것이고요. 그게, 적용 도메인이 제조 현장 혹은 공장이면 저는 그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라는 이름으로 표현될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마트 팩토리에 대한 어떤 하나의 정의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정의가
있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이제 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셀렉션 한 건데, 대체로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냥 IST, 그러니까 제조 현장에서 혹은 뭐 제품의 그 기획 판매부터 그 수집되는, 혹은 뭐 생산 현장에서 수집되는 그 모든 데이터를 다 통합하고, 수집하고, 분석해서 스스로 이제 뭐 이 비용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고객에게 그 고객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고, 그 생산하는 과정에서도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올리고, 결국은 저희가 지금까지 제조 현장에서 추구해왔던 모든 그런 어떤 이슈들이죠. 그런 이슈들을 여전히 이 인공지능 혹은 스마트 팩토리 시대에도 그냥 그 기조가 그냥 그대로 가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데이터가 정말 잘 수집될 수 있는 환경이 점점 만들어지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테크닉도 이제 점점점 새로운 테크닉, 특히 이제 요즘 각광받고 있는 뭐 딥러닝 테크닉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어, 현실화되면서 좀 큰 관심을 갖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뭐 제조 현장의 인공지능, 그러면 인공지능을 먼저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 저는 뭐 인공지능에 대한 정의도 딱 이것이 인공지능이다 라고 정해진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좀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을 해보면요. 저희가 이제 예측 모형을 예측 모형 혹은 뭐 분류 모형을 학습하기 위한 그 리소스가 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될 거고요. 그 데이터로부터 학습된 모형이 있을 것이고, 그럼 그 학습된 모형이 어떤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으로 받아서 인식한 결과 혹은 예측한 결과가 어떤 액션까지 연결되면 저희가 인공지능스럽게 느끼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음성 인식을 하는데 그 제가 그냥 그 스마트폰에 뭐 퀸의 보헤미안 랩소디 틀어줘라고 하면 그 음성 시그널이 기존에 학습된 모형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텍스트로 인식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자동으로 앱이 그 노래를 재생하는 앱이 런치가 돼서 해당 뮤지션의 해당 노래가 이제 재생이 되는. 그럼 이제 저는 말로 했는데 그 액션이 이제 나타난 거죠. 이렇게 좀 액션까지 연결되면 좀 인공지능스럽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어떤 요기 데이터가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서 어떤 결과가 나오면 그 인식된 결과까지만이라도 인공지능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요. 뭐 저도 뭐 거기에 뭐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지만 이런 형태면 조금 더 인공지능스럽지 않나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기존의 이 앱을 저희가 손으로 터치해서 런치할 수 있었고 손으로 터치해서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었고 그렇게 해서 노래를 재생할 수 있었다는 거죠. 즉, 이 인식된 결과를 활용하기 이전에 그 액션 자체가 기존에 수행될 수 있는 어떤 인프라가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고 굉장히 인공지능스러운 부분은 이 인식된 결과를 액션으로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가 굉장히 인공지능스럽게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성공적인 인공지능을 만들려면요, 너무나도 당연하게도 데이터 품질이 좋아야 된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굉장히 그 현상을 잘 묘사하는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데이터의 품질이 좋다면 어떤 특정 태스크를 수행하는 혹은 특정 예측값을 그 산출하는 모형을 학습하는 것은 뭐 그렇게 큰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늘 어려움은 제 경험상 요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면 그 인식된 결과를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행에 옮길 수 있는 준비가 좀 되어 있어야 된다, 인프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런 요구 조건은 사실 제조 현장에서도 똑같습니다. 그 공정을 굉장히 잘 묘사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되고요. 그 데이터를 수집하는 항목을 결정하는 일, 이 데이터를 과연 어떤 목적으로 쓸 것이냐, 우리 이 어떤 액션으로 연결시킬 것이냐를 고려해서 좀 수집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품질이 좋은 데이터가 있다면 예측력이 좋은 모형을 만드는 건 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예측된 결과 혹은 인식된 결과를 바로 좀 설비 제어를 자동으로 한다던가 혹은 뭐 불량을 자동으로 선제적으로 디텍트해서 떤 커렉티브한 액션을 취한다던가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인프라로 연결시키는 일만 하면 되는 거죠. 저희가 이제 제조 현장에서 어떤 성공적인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도 이런 조건들이 만족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 제조 기업에서도요, 그 AI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게 좀, 오해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체로 그 데이터를 되게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데, 저의 경험상, 저의 그 어떤 그 산학과제의 프로젝트의 경험상, 사실 그 실시간 데이터는 거의 대체로 휘발성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장을 하지 않고, 지금까지 그냥 모니터링용으로만 좀 사용을 했던 거죠. 그래서 데이터의 절대적인 양은 되게 많은데, 사실 그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데이터는 그렇게 좀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또 한 가지 이런 부분은 현재 좀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서 간 데이터 오너십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 통합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설비하고 기계에 설치된 센서로 문제없이 데이터가 전송이 돼서 의도된 값이 의도된 장소에 저장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실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다 보면 이것조차도 이 설비에서 센서가 데이터를 수집해서 통신하고 저장소에 저장하고 분석, 요게 요 연결고리에 단절이 없어야 좀 인공지능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여기 종종 단절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뭐 PLC 주소가 뭐 수천 개가 되는 그 주소 중에 어느 하나라도 좀 틀리면 다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체로 좀 ICT 부분은 공장에서 거의 대체로 제조업들이 외주를 주는 걸 제가 좀 많이 목격을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그 좀 책임 의식이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없이 계속 잘 데이터가 수집 전송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좀 많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요즘 하도 이제 좀 딥러닝이 좀 크게 각광을 받다 보니까 이제 딥러닝 혹은 인공지능이 이 분야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그냥 뭐 이게 노이즈가 있던 없던 그냥 뭐 인공지능 상당히 똑똑하니까 그냥 잘 그것조차도 잘 학습해서 내가 원하는 어떤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도 종종 계신데요. 사실 좀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저희가 이 머신러닝 혹은 데이터 애널리틱스에서 굉장히 유명한 말이죠. 그러니까 가비지 인 가비지 아웃은 여전히 지금도 성립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데이터의 의미를 파악하고 정말 의도된 데이터를 의도된 모형에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이 인공지능은 한번 만들어 놓으면 계속 스스로 학습하기 하는 개체이기 때문에 사후 관리가 필요 없을 것이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통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이제 그 개체가 알아서 이제 업무를 수행할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초기 단계고, 이 인공지능이라는 어떤 일련의 코드의 집합인데, 그 개체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좀 관리가 필요한 겁니다. 관리가 필요한 개체라는 부분을 좀 서두에 말씀을 드리고, 어, 앞서 보여드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모형을 만들어서 인식한 결과를 액션까지 연결시키는 요 다이어그램에 부합하는 제가 수행한 프로젝트인데요. AI 활용 도금량제 알고리즘 개발이라는 그 프로젝트 제목이었고요. 요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사례를 한번 좀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제가 2016년 한 중순쯤에 좀 착수를 해서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뭐 제가 저희 대학원생들하고 같이 프로젝트를 수행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정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이냐, 그 알고리즘을 디자인하는 것부터 뭐 프로그래밍 하는 것부터 현장 적용하는 것까지 거의 이제 그 해당 기업의 이제 엔지니어 분들하고 어, 같이 이제 저는 저 단독으로 좀 수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6년 말에 좀 완료를 해서 현장 적용을 했는데, 그게 좀 현장 적용이 잘 됐어요. 잘 돼서 그 17년부터 뭐 심지어 현재까지도 이렇게 언론에 좀 소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뭐 여러 언론에 소개가 됐었고, 그 다음 해에 18년 초에 국가핵심 기술로 지정이 됐고, 작년에는 그 해당 기업이 이 다보스 포럼이 지정하는 이제 등대 공장에 선정되는데 이 해당 프로젝트가 또 기여를 했습니다. 이제 그런 관련한 언론 그 보도가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좀 덕분에 저는 다보스 포럼의 이제 자매 포럼 같은 건데요. 그 세계 제조 포럼이라는 게 있습니다. 월드 매니팩처링 포럼에 이제 초청 연사로 가서 이제 그 미래 제조 방향, 뭐 그리고 그럼 무엇을 좀
저희가 어떤 인력을 키워야 하는지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토론도 좀 참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요, 앞서 프로젝트의 제목에서도 보셨듯이 이렇게 좀 강판을 만드는데 이 도금이 안 된 강판 위에 아연을 도금하는 그런 공장이 대상이고요. 거기서도 그 도금량을 제어하는 공정, 한 스페시픽한 공정에 뭐 그때 당시에 뭐 지금도 그냥 인공지능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냥 편하게 쓰겠습니다. 그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그런 프로젝트였고요. 그렇게 어, 생산된 강판은 대체로 이제 자동차 외판재 혹은 내판재 뭐 이렇게 그 원료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강판을 만드는데 사실 가장 끝 공정이에요. 그러니까 강판이 도금을 하고 나면 이제 바로 제품이 어, 그 완료가 돼서 이제 바로 이제 고객에게 그 딜리버리 되는 그래서 굉장히 마지막 공정이고요. 그 도금 공장을 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도금이 안 된 강판을 이렇게 풀어서 예, 겉표면을 조금 깨끗하게 세척을 하고요. 약간의 열 처리를 한 다음에 이 도금욕에 용융 아연이 있습니다. 아연이 녹아 있는데 거기에 이제 담갔다가 빼고요. 그다음에 열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이 표면을 조금 그, 그 조질 압연을 하고 후처리 용액을 부착한 다음에 검사하고 감아주는 아주 간단하게 그 도식화하면 이제 이런 공정인데요. 여기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문제는 이 도금량을 제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금량을 제어하는 부분은 여기 에어나이프라고 써져 있는 데서 그 제어를 하는데요. 이게 24시간 연속 공정이어서 이 코일이 코일 하나가 이제 거의 조업이 끝나가면 뒷코일과 앞코일을 용접을 해서 연결을 해서 연속적으로 흘려보냅니다. 그런데 이 코일마다 부착해야 하는 도금량이 달라요. 앞 코일을 예를 들어서 편면 제곱미터당 100g인데 뒷 코일은 편면 제곱미터당 140g일 수 있고 그 뒤에 코일은 편면 제곱미터당 80g 이렇게 다른데요. 그 도금량을 제어하는 인자가 여기 에어나이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에어나이프가 바람을 불어서 어, 불면은 여기 표면에 이제 부착된 아연이 깎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금량을 컨트롤하는 원리는 물리적인 원리는 굉장히 간단한데 이 강판하고 에어나이프 사이에 간격이 좁으면 더 많이 깎이고요. 간격이 멀면 덜 깎이고 이렇게 블로우하는 바람이 강하면 압력이 강하면 많이 깎이고요. 압력이 약하면 덜 깎입니다. 그리고 이 라인 스피드가 빠르면 이 바람을 받는 시간이 적기 때문에 또 더 많이 부착돼서 올라가고 라인 스피드가 느리면 더 많이 깎입니다. 그래서 이 에어나이프 부분을 한번 동영상으로 보시면요. 여기가 아연이 녹아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강판이 빠졌다가 올라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부착이 됐습니다. 용융 아연이 부착이 됐고요. 어, 요게 에어나이프고요. 바람을 불어서 이렇게 그 부착된 용액층 일부가 요 아래로 다시 떨어지는 모습입니다. 요거는 뭐 제가 프로젝트 했던 회사에 서 찍은 건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거기서 레코딩한 건 아니고, 제가 본 설비와 굉장히 유사한 것을 인터넷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앞 코일에 이제 여기가 용접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용접점이 이렇게 이동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뒷코일의 이제 시작 부분이 오면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0에서 140으로 늘리고 싶으면 이제 에어나이프를 살짝 벌려야 됩니다. 그래야 더 붙겠죠. 근데 살짝 벌렸는데 문제는 그 아연이 목표하는 아연이 부착됐는지 안 됐는지를 측정하는 곳은 게이지가 이 컨트롤 인자로부터 한 200m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벌렸는데 살짝 거리를 벌렸는데도 여기 가서 봤더니 뭐 한 120이다. 더 도달하지 못한 거죠. 그럼 조금 더 벌려야 되고 가서 봤더니 160인 거예요. 너무 많이 벌린 거죠. 그래서 또 좁혀야 되고 그게 200m마다 반복이 되다 보니까 어, 이런 트라이 앤 에러이고 요 y 값의 리스판스의 리드 타임이 존재하다 보니 이제 선단부의 코일에 이제 그 편차가 좀 심해서 이게 과도금은 불량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미도금은 불량이고 과도금은 이제 이 아연이 비싼데 그 비용이 더 들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에게 주어진 미션은 요 게이지까지 가기 전에
도급량을 자동으로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임무였고요. 저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문제 정의에 대한 부분이고 그 기존에 이제 트라이얼 에러 방법으로 그 시행착오 방법으로 이렇게 조절하던 것을 바로 이제 정확하게 애큐레이트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기존의 게이지를 보고 조절하는 이 피드백 컨트롤이 아닌 그 사전 선제적으로 좀 제어를 할 수 있어야 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어야 했고요. 기존에도 사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좀 자동화 방법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좀 도급량을 어, 라인 스피드와 그 강판과 에어나이프 사이의 디스턴스 갭과 그다음에 그 에어나이프의 압력의 어떤 이 익스포넨셜 모형을 가정하고 데이터로부터 요 개수들을 추정한 다음에 그걸 변화량의 식으로 바꾸고 도급량을 뭐 예를 들어서 20g 더 부착하려면 갭을 얼만큼 조절해야 되지 하는 이런 형태의 기존의 자동화 방법이 있었는데요. 그런 연구를 좀 수행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뭐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고요. 근데 이제 여전히 이제 피드백 제어고 그 다음에 요 회귀 개수들이 데이터가 환경이 변해서 데이터가 변하면 이제 이 모형의 예측력이 안 좋아지는 그래서 결국 이 피드백 모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이제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냥 딱 이 문제를 봤을 때 떠오른 생각이 이건 리스폰스 서비스 옵티미제이션 문제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반응 표면 최적화는 사실 저희가 이 실험 계획에서 좀 공부하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어떤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을 디자인해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근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 자체가 비용이기 때문에 이제 최소한의 실험으로 이제 최대한의 그 어떤 도메인을 서치하기 위한 그래서 실험 계획이 필요한 거고 실험을 해서 데이터를 얻으면 리스판스와 이 인풋 인자 간의 함수를 추정하는데 이제 통상 데이터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저희가 뭐 모형 복잡도를 올려봤자 뭐 폴리노미얼 펑션 정도죠. 여튼간에 그 펑션을 에스티메이션 한 다음에 목표하는 y를 달성하기 위한 x를 찾습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이 실험계획 교재에서 좀 사용하는 그림인데요. 그러니까 이 등고선은 일드 레이트입니다. 그러니까 양품률인데 이 일드 레이트를 맥시마이즈 하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이 등고선은 모르는 부분입니다. 모르고 이 시간과 템퍼러처의 이 x 인자의 공간에서 실험을 하고 y 값을 얻어서 어디가 최대일지를 판단하고 예를 들어서 여기가 82니까 제일 크네요. 그러면 시간은 좀 줄이고 템퍼러처는 올리는 게 일드 레이트를 올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정보를 얻고 또 실험을 하고 그렇게 점점 글로벌리 옵티멀한 지점에 도달을 하는데요. 이게 이제 리스판스 서비스 옵티미제이션의 개요인데 어, 저는 이게 그 바로 요 리스판스 서비스 옵티미제이션의 문제라고 생각이 됐던 게요. 그러니까 이 도급량이 물론 여기 게이지까지 가야 측정이 되긴 하지만 여기 속도가 통상 한 100 mp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00m per minute이니까 한 2분 뒤면은 이게 200m 떨어져 있다면 2분 뒤면은 측정할 수 있는 정보이기 때문에 이게 그 히스토리컬 데이터로부터 저희가 도급량 예측 모형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급량을 리스판스로 하고 그다음에 갭, 프레셔, 라인 스피드, 텐션 등등 공정인자를 입력 변수로 하는 예측 모형을 만들고요. 근데 여기서 착안하실 이렇게 좀 주의 깊게 보실 부분은 이 갭, 프레셔, 라인 스피드, 텐션 등등이 실시간으로 계속 센서로부터 데이터가 수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 만약 내가 부착하고 싶은 도급량이 100g이다. 그럼 이 100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 그래서 그 타겟을 뺀 요 로스 펑션을 미니마이즈하는 갭과 프레셔를 찾는 그런 어, 반응 표면 최적화 문제를 본 거죠.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라인 스피드, 텐션 등등의 기타 다른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수치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 값들은 요 갭과 프레셔를 컨트롤하는 게 목표인데요. 요 값들은 실시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실시간으로 이건 100, 뭐 30, 25, 0.3 등등이 쭉 들어오면 이 도급량 예측 모형에서의 그 미지수는 언넌 베리어블은 이 G하고 P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겟은 예를 들어서 100이면 100 수치죠. 그러면 여기에서의 미지수는 요거 G하고 P 두 개거든요. 2차원 공간에
넌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만약에 요 예측 모형이 이제 넌리니어 펑션, 뭐 리니어 펑션이더라도 이거 이제 넌리니어죠. 비선형 최적화 문제를 계속 실시간으로 푸는 형태로 제어값을 산출을 했습니다. 예, 그게 메인 아이디어예요. 그걸 이제 정성적으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지금 라인 스피드가 얼마고 텐션이 얼마고 기타 등등 다른 게 얼마인데 도대체 갭과 프레셔를 어떤 값으로 해야 내가 목표하는 이 100을 달성할 수 있지를 묻는 이 최적화 문제를 실시간으로 계속 풀어서 그 최적의 제어값을 산출하는 게 메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요, 크게 세 가지가 개발 내용인데요. 그 도급량 예측 모형을 좀 학습해야 했고요. 저는 뭐 당시에 뭐 뉴럴넷을 요즘도 이제 좀 많이 쓰고 있는 뉴럴넷으로 예측 모형을 만들었고,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데이터가 계속 변화하는 상황에도 모형이 최선의 최선의 그 정확도를 계속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계속 모형을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분도 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예측 모형을 이용을 해서 이 옵티미제이션 문제를 푸는, 즉 최적 제어값을 산출하는 부분,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눠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그 데이터가 좀 흐르는 부분인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용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하나 구축을 하고요. 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그래서 이 공정에서 들어오는 데이터를 계속 여기에 저장을 하고요. 저는 요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전용 PLC를 만들어서 여기에 저장될 정보들, 그리고 여기서 제어값을 여기 써주면 그걸 다시 설비로 보내기 위한 그런 이제 통신 장비를 하나 좀 마련을 했고요. 그럼 여기 이제 데이터가 모이면 이제 이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거냐는 이제 해당 엔지니어분들 현장과 상의해서 구성을 하고, 저는 저의 역할은 이제 여기서 데이터를 쿼리해 와서 도급량 예측 모형 만들고, 앞서 말씀드린 그 최적화 문제를 풀어서 산출된 제어값을 다시 데이터베이스에 써주면, 라이트를 하면, 그러면 이 설비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이 DB에 접근해서 거의 실시간입니다. 실시간으로 접근을 해서 해당 제어값을 가져가서 설비에 적용하는 이런 형태로 좀 구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저에게 이제 딱 주어진 것은 어느 일정 기간의 이제 히스토리컬 데이터거든요. 그럼 이제 데이터 탐색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데이터 변수 분포는 어떻게 되는지, 의도한 값이 들어오고 있는지, 물리현상에 부합하는 값인지, 이상치는 없는지, 신경망 학습을 하려면 이 민맥스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도대체 어느 범위로 해야 되는지, 변수 간의 상관관계는 있는지, 즉 데이터를 모형을 만들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이때 제가 좀 점프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도급량이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시간인데 보면 갭이 커지고 압력이 낮아질수록 도급량이 올라가죠. 대체로 이제 이렇게 조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널리 잘 알려진 그런 물리현상이어서 그냥 제가 좀 이렇게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급량이 낮아지는 부분은 갭도 작고 압력도 높고 이런 물리현상을 잘 만족하는 데이터구나. 이런 것들도 좀 알 수 있었고요. 그리고 예측 모형을 사실 만드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좀 그 여러 모형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이게 신경망뿐만이 아니라 뭐 랜덤 포레스트를 쓸 수도 있고 부스팅을 쓸 수도 있고 그런 테크닉들을 빠르게 좀 이 어떤 예측 모형을 쓰면 좋을지를 빠르게 좀 알아보고 싶어서 그때 이렇게 프로그래밍을 하기보다는 이 점프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한번 예측 모형을 만들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뉴럴 네트워크 모형을 만들어서 예측력은 좋은지 그래서 봤더니 R스퀘어가 상당히 좀 만족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서피스를 한번 좀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포뮬러가 있기 때문에 이 포뮬러를 사용을 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린 반응표면 최적화를 바로 적용할 수 있는지 그런 여부를 테스트하는데 빠르게 제가 생각한 방법론들이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데이터 분석 초기에 이 점프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좀 사용을 했습니다. 데이터 애널리틱스가 이제 필요한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3D 서피스 플롯을 가지고 도금량 예측 모형이 정말 비선형의 관계의 모형이냐 아니냐를 좀 판단하는 데도 활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점프가 제공하는 프로파일러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그 각 x 값이 변할 때 어떻게 도금량이 변하는지 또 탐색을 해보고 예, 뭐 그런 식으로 점프를 좀 활용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제가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형은 신경망을 썼고요. 이 최적화 부분은 비선형 최적화 방법을 사용을 해서 그 제어값을 산출해 보니까 굉장히 좀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결국 이렇게 좀 정말 그 시스템에 제가 아까 보여드린 이 부분에 이 AI 서버에 프로그래밍을 해서 이 태스크를 수행할 수 있는, 즉 도금량을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그 알고리즘 구현을 드디어 이제 방법론을 픽스한 겁니다. 제 이 개발자 입장에서, 알고리즘 개발자 입장에서 방법론을 픽스하고 그것을 결국 이제 프로그램화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실은 이게 지금 R 프로그래밍이거든요. 그래서 뉴럴넷을 썼고, 그 다음에 뭐 프리딕션 하고, 그 다음에 정확도 산출하고, R 스퀘어 산출하고, 액큐러시 산출하고 뭐 등등등의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 거죠. 그거를 제가 잠시만 이 과정을 정말 점프를 이용을 해서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게 지금 어느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이아몬드 가격을 다이아몬드 캐럿 사이즈 컬러 클래리티 컷에 의한 다이아몬드 여러 개를 한 2690개네요. 그 다이아몬드 가격을 제가 좀 데이터를 가져온 겁니다. 그러면 저는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 이 뉴럴넷 피팅으로 다이아몬드 가격을 예측하는 모형을 빨리 퀵클리 이렇게 좀 만들어 볼 수 있는 거죠. 굉장히 빠르게 다이아몬드를 예측하는데 캐럿 사이즈 컬러 클래리티 컷을 X로 하는 그러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캐럿 사이즈 컬러 클래리티 컷에 의한 이 가격 변동을 보면요. 프로파일러에 의한 가격 변동을 보면 결국 다이아몬드는 큰 게, 다이아몬드는 사이즈가 가격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제조 현장에서 나오는 데이터도 빠르게 모델링을 해서 어떤 인풋 변수가 리스폰스에 영향을 많이 주는지 등등을 탐색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제가 미리 좀 만들어 놨는데요. 이 점프에서 이 뉴럴넷에서 그럼 예측 모형의 포뮬러를 빠르게 저장을 하고요. 그럼 여기 이제 데이터 테이블에 이렇게 보시면 데이터 테이블에 포뮬러로 이렇게 좀 저장이 됩니다. 포뮬러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인풋 변수에 의한 포뮬러로 저장이 되어 있고 이 포뮬러를 이용을 해서 프로파일러를 그리면 이렇게 이제 아까 보셨던 그 프로파일러가 좀 있고요. 그럼 제가 여기서 이제 문제를 하나 도금량제와 비슷한 문제를 하나 이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면 제가 다이아몬드를 사고 싶습니다. 다이아몬드를 사고 싶은데 저한테 있는 버짓이 700불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제 700불을 꼭 맞추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이블리티 펑션을 디자인해서 700의 타겟을 하고요. 그랬을 때 컬러 클래리티 컷은 그냥 뭐 한 3 정도로 고정을 하고 3, 3, 1점으로 고정을 하고 그럼 나는 700불을 가지고 얼마나 큰 다이아몬드를 살 수 있는지 캐럿 사이즈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스판스 700을 맞추는 도금량 100을 맞추는 갭값을 찾듯이 에어나이프의 갭값을 찾듯이 다이아몬드 700을 맞출 수 있는 캐럿 사이즈는 얼마지? 빠르게 이 디자이블리티를 맥시마이즈 하면 이 사이즈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이 실제 프로젝트를 할 때도 이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이 나오는 이 프로파일러의 디자이블리티 펑션을 맥시마이즈해서 나오는 산출된 그 갭값을 살펴보고 이 방법이 가치가 있구나 없구나를 빠르게 판단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방법론이 결정이 되면 저는 이제 그걸 코딩으로 프로그래밍 언어로 프로그래밍해서 구현을 했고요. 그 효과를 보시면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코일의 선단부는 좀 편차가 크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그
미도금은 불량이고 약간의 과도금은 괜찮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동안 조업을 어떻게 했었냐면요. 목표 도금량이 예를 들어서 100이다. 그러면 한 120 이렇게 좀 오버 타겟, 오버슈팅을 합니다. 그래야 약간의 그 편차 때문에 미도금이 되더라도 실제 목표는 도금량보다 더 미도금 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어, 그 약간 좀 오버슈팅을 하는데 이 편차가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줄어들면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요 조업 목표 도금량을 좀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만큼 용융하연을 덜 쓰게 되고 그만큼 비용 절감의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좀 효과를 봐서 좀 여러 공장에 좀 다 적용이 됐고요. 그러면 이제 한번 이렇게 인공지능스러운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고 나면 이제 물론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모형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모듈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그게 끝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개발해서 처음 시도한 거기 때문에 이 알고리즘이, 이 AI가 정말 조업을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 할 필요도 있고요. 즉, 예측 모형의 정확도는 계속 유지되고 있는지, 그러면 실제 도금량과 그 예측 모형의 예측값을 계속 끊임없이 비교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AI가 설정한 그 제어값은 정말 리즈너블한지 그것도 모니터링을 하고 싶고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코일은 도금하기 위해서 용융하연을 얼만큼 썼는데 그게 정말 과거보다 줄어들었는지 안 줄어들었는지 그게 A 코일, B 코일 또 다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도금 편차가 정말 줄어들었는지 보고 싶을 수도 있고, 그 어떤 공정 능력을 평가하기 위해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총 사용한 아연 도금량, 혹은 편차, 코일의 총 길이 등등 이런 정보들을 계속 지속적으로 산출해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측 모형 재학습은 또 의도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모형은 잘 저장되고 있는지, 예, 이 기타 등등 이 개발 후에도 관리되어야 되는 그 부분들이 많아서요. 그러면 이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해당 기업에서의 요청 사항대로 제가 DB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고 그 가져온 것 갖고 앞서 이런 질문에 대답하기 위한 모듈들을 또 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일 중에 일부예요. 제가 중요한 부분은 다 지웠고요. 보시면 이렇게 select from order by descent 등등 어떤 테이블로부터 어떤 컬럼 정보를 가져오고 어떤 날짜에 어떤 정보들을 가져오고 정렬해서 어떤 계산을 한 다음에 다시 테이블에 써주고 이런 이제 SQL문을 중간중간 보실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사실은 이게 계속 반복적인 분석이거든요. 반복적인 분석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존의 점프와 같은 소프트웨어, 예를 들어서 JSL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개발하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JSL로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어떤 특정 기간을 입력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코일에 어떤 정보들을 빠르게 불러와서 분석하는 이런 반복적인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저와 같은 이제 사람은 프로젝트를 마치고 그 사이트를 떠나더라도 그 내재화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런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실제 분석할 수 있는 어, 툴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럴 때의 기존의 데이터 애널리티스가 또 필요한 거고 이 점프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저는 또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손쉽게 기존의 그 엔지니어 분들 혹은 조업하시는 분들이 빠르게 이 AI에 대한 진단, AI에 대한 모니터링 그런 것들을 계속 그리고 이걸 계속 쓸 수 있는지 없는지 혹은 모형이 뭐 나빠지고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들을 빠르게 좀 하실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 JSL 안에도 이게 이제 JSL의 일부인데 그 안에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SQL문을 작성할 수 있고요. 그러면 DB에 연동할 수 있게 DB와 연동이 되고 그러니까 ODBC 지정을 해줄 수 있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ODBC 커넥션을 할 수 있고 그런 기능들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이제 반복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데이터 애널리틱스 즉 이 데이터 애널리틱스에 대한 어떤 좀 뭐랄까요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빠르게 이 개발된 AI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마련해 드릴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 적용 후에도요, 여전히 말씀드린 것처럼 AI는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고 데이터 아날리스트가 필요하고 기존 엔지니어가 손쉽게 모니터링 혹은 분석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는 굉장히 손쉽게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혹은 또 다른 필요한 정보들을 쉽게 애드할 수 있는 유저 인터페이스를 디자인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손쉽게 좀 변경이 가능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필요 없었던 정보가 지금 현재에는 또 필요한 정보가 있으면 또 빠르게 그 툴을 모디파이 할 수 있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결국 미래 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에서도 저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영역의 어떤 인력뿐만 아니라 기존 이제 해당 도메인의 엔지니어 분들도 이런 뭐 제 생각에는 이런 제조 분야에서도 결국 스마트 팩토리 내부에 AI라 불릴 만한 알고리즘들이 많이 적용이 될 텐데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그것들을 관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기존 엔지니어일 수도 있고 새로운 인력을 보강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분들이 반드시 갖춰야 될 역량이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데이터 애널리틱스 그리고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가 끝이고요. 제가 과거 수행했던 프로젝트를 사례로 들어서 그 인공지능이라 불릴 만한 것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도 여전히 데이터 사이언스 애널리틱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점프와 같은 그런 소프트웨어가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를 좀 사례로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그 이후 개발 이후에도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뭐, 제 경험을 좀 공유를 해드렸고요. 결국 바로 이렇게 그러니까 데이터 애널리틱스 영역에 어떤 제가 업무를 수행을 할 때 바로 R이나 뭐 파이썬 같은 그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고 이런 솔루션으로 더 개발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었고요. 그런 장점이 좀 있고 그리고 사실 이 개발 후에는 이 점프를 적용하지는 못했는데요. 저는 지금 점프를 제가 이제 라이선스를 구입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개발하는 과정에서 제 PC에서는 좀 썼는데요. 근데 이제 요거를 관리 목적을 위해서 이런 UI를 개발하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좀 더 잘 관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예, 이렇게 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